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자유주의의 한계, 현재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경제 시스템이든 약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크기를 키우다 보면 한계가 오고 그게 극에 달했을 때는 언제나 경제 위기의 형태로 뻥 터진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그 경제 시스템은 정부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건 과잉 공급과 양극화, 독점 등의 문제를 가속화시켰는데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문제를 방치하다가 극으로 가서 결국 1930년대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시장 스스로 수요와 공급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부도 수요 창출의 주체가 되었고요. 이전 경제 시스템의 문제였던 양극화, 독점 등의 문제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노동자 권리, 복지, 시장 규제 등을 크게 늘린 형태의 수정자본주의로 경제 시스템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이렇게 본격화된 이 경제 시스템 역시도 20년 정도 잘 굴러가다가 1970년대 들어서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도한 정부 입김으로 시장 역동성이 떨어져 갔고요. 정부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지출 중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낭비되는 돈이 늘면서 비효율이 증가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복리후생 수준이 크게 올라가면서 가게 입장에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기업의 효율과 경쟁력을 대폭 감소시켰는데요. 그때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비용 대비 결과 수준이 낮은 이 비효율이 만성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경쟁, 효율 이런 가치들이 근간이 되는데 이때 경제 시스템에서는 고비용으로 인한 효율이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발생해서 당시 경제 시스템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경제 상황까지 내몰렸고 결국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 수정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수정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 효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8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무분별한 사회 지출을 줄이고 세금과 규제를 낮춰 시장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무엇보다 90년대 공산진영 붕괴 이후 값싼 노동력을 가진 공산권 국가들이 자유경제 진영에 합류하면서 생산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는데요. 세계가 시장을 개방하고 단일화된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세계 어느 곳이 되었든 이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서 생산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또 신흥국들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걸 통해서 세계가 같이 성장한 겁니다. 어쨌든 이전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이 효율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저임금 국가의 자유시장 경제에 참여를 통해서 생산 비용은 크게 낮아졌고 이 저비용 생산 구조가 물가 상승을 막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때때로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겨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저금리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당연히 이렇게 돈 빌리는데 이자가 너무 저렴하니까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변하고 2000년대 중후반까지 세계는 황금기를 누렸죠. 자, 제가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말할 때 자꾸 20세기 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저도 참 지겹고 귀찮기도 한데 우리가 과거의 경제 변화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꽤 잘 받아들인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나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현재 경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요. 특히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라면 거부 반응이 덜한데 지금보다 나쁜 상황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더 못 받아들이는데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흐름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만 그나마 듣는 입장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시스템이 가진 한계와 문제도 수긍이 어느 정도 되고 변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현재 경제 시스템인 신자유주의가 두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자국민 우선주의, 민족주의, 보호무역 강화, 탈세계화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현재 경제 시스템은 상품, 노동, 기술, 자본 등 이런 것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고 세계가 하나로 된 시장을 바탕으로 세계가 분업하는 그런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주요국들의 이런 탈세계화 기조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지속되기 어려운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세계화의 과실은 상류층, 거대 기업들이 누리고 있었고 겪어보니까 국내에서 돈 벌고 경제활동의 영역이 국내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 좋다고 하던 세계화가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좋은 일자리들은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국민들의 임금이 정체되고 또 거기 더해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들이 자국 내에서 누리는 복지도 증가하다 보니까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유럽, 미국에서 특히 심한데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난민들이 국내에서 일으키는 문제까지 심해지면서 이 반세계화 정서가 대중들을 중심으로 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정서에 맞춰서 정치권도 그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고요. 자국민 우선, 탈세계화는 현재 경제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는 그런 변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 현재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처한 심각한 문제가 90년대 이후 경제 시스템이 변하고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다 보니까 저금리 기간이 길었는데 이동안 너무 많은 부채를 키워버린 겁니다. 거기다 부채를 크게 늘려오면서 자산 버블도 오랜 기간 같이 키워왔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려버린 건데요. 여기서 잠시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개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대출 이자가 연 2%라고 칩시다. 내가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연 2% 이자 비용을 치르고도 추가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당연히 돈을 빌려서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들었을 때 에이 연 2% 이상 한 달도 아니고 연 2%인데 그 정도 이익은 남길 수 있겠지 생각이 들잖아요. 사업을 해서 2% 대출 이자도 못 내는 걸 사업 실패라고 했을 때 이자가 낮은 만큼 사업 실패 확률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의 개수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한마디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에는 더 많은 돈을 더 자주 빌리면서 사업이든 투자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자가 오른다고 칩시다. 2%였던 이자가 연 6%까지 올랐다고 칠게요. 연 2% 이자일 때는 충분히 이자 지불하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었고 2% 이상만 벌면 사업 실패할 확률도 낮았는데 근데 이제 이자가 연 6%가 되니까 사업 유지가 가능한 커트라인이 확 높아진 거예요. 이제 이자 6% 이상 수익을 못 낸다면 돈 빌려서 하는 사업은 실패하는 건데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제조업 평균 2, 3% 이익을 남기는 거 생각해 본다면 이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당연히 6%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금리 2%대 시대보다 사업성 있는 사업의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고요. 사업이고 투자고 저금리 때보다 실패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금리 시대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냥 이자가 높다, 자본 조달 비용이 크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고금리 시대는 사업이고 투자고 저금리 시대 때보다 기회가 줄어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듣고 나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고금리 시대의 본질은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나 투자는 성공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그동안 꽤 오랜 기간 저금리 시대를 보냈습니다. 특히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9.11 테러가 일어난 2000년대 초부터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1%대 기준금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중간중간 금리 인상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금리 환경이 이때부터 시작됐고 우리 사회가 장기적인 저금리 환경에 오랜 기간 취하게 됩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대규모 양적 완화와 함께 0%대 초저금리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문제가 본격화됩니다.
우리가 흔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당시 금융위기를 해결했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부채를 늘려서 위기를 덮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체되고 신용불량자 되게 된 사람한테 연체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더 적은 이자로 빌려주면 앞에 빚을 더 이자 싼 빚으로 끄고 돈도 좀 남아서 생활이 다시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그렇게 하니까 투자시장도 다시 회복이 되고 상황이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전 세계적인 성장세는 동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급성장하던 중국도 2010년 이후로 성장률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공급 과잉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대 초반 중국이 1대1로를 공식화했는데 이 속에는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냉전 이후에 자유경제에 편입된 공산진영 국가들을 통한 효과도 이때부터 사실상 약발이 다해갔던 거죠. 경제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0년대 세계 실물 경제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저금리 기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연체로 신용불량자 되게 된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더 싼 이자로 빌려주고 대출 갈아타기 한 형태로 문제를 수습했기 때문에 금리를 웬만해서는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들어서 뒤늦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푼 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리를 올리자마자 바로 경기가 가라앉을 만큼 문제가 크게 나타나서 이전에 푼 돈 회수도 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올리다 말고 기겁하고 바로 금리 내렸거든요. 아무튼 2008년 이후 부채를 크게 키운 터라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돈은 싼 이자로 계속 빌려주고 있고 실물 경제는 안 좋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상하시다시피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나 소비에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싼 이자의 돈들은 자산 투자에 쓰였습니다. 특히 실물 자산의 대표격인 부동산에 이 자금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부동산 이게 재밌는 게 부동산은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고 부수고 짓고 하는 게 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과열되면 건설도 크게 늘기 때문에 투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로 경기를 살리는 효과도 냅니다. 산업을 키우고 살려서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건 치밀한 계획과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그에 반해서 부동산은 가격만 빠르게 오르면 바로 개발이 크게 늘어서 경기 회복 효과 보는데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부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쉬운 방법으로 부동산을 띄워서 건설 경기로 전체 경기를 떠받치는 그런 편한 선택을 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초저금리의 자금들은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많이 몰려들고요. 부동산 가격에 속도가 붙고 아파트, 상업용 빌딩, 리조트, 호텔 등의 개발이 세계적으로 확 늘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중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던 대규모 아파트들도 이때부터고 미국의 상업용 빌딩 건설도 이 당시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속도가 붙어야만 개발이 느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빠르게 올라서 매매든 임대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요. 투자의 관점에서도 부동산 투자 자체가 다른 투자 수단보다 진입 장벽도 높고 수익 규모도 커서 양극화를 빠르게 심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 2018년, 2019년에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아실 건데요. 어쨌든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살아나는 모양은 띄고 있었는데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부채는 갈수록 더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리죠. 애초에 산업은 부실해진 상태고 부채를 늘려 부동산으로 펌프질 해가면서 경기를 억지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경제가 얼마나 내구성이 있었겠습니까?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시대에 미친 짓을 합니다.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제로금리로 낮춰버리고 정부도 유례없는 수준으로 빚을 내서 그 돈을 또 공짜로 뿌려버립니다.
2008년 돈 풀었던 건 애들 장난 수준이 될 정도로 몇 배의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2, 3년 단기간 동안에 가계, 기업, 정부 모두의 부채 규모는 한순간에 폭증해버리고요. 이자가 거의 없는 돈들은 투자시장으로 미친듯이 몰려들고 모든 자산시장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 사기를 포기했던 사람, 이 폭등기를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 투자로 돈 벌 때 멍 때리다 혼자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라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 등등, 이 모두가 뒤엉켜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부으면서 자산시장은 끝모르고 올라가고 부채 역시도 끝없이 늘었습니다. 그 열광의 분위기 속에서 소비도 폭증하면서 결국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경제수장들은 20년 이상 겪어온 경험과 타성에 젖어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돈을 계속 뿌려대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뒤늦게서야 문제가 심각하다고 깨닫고 급하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은 수습이 안 되고 급기야 1년 동안 기준금리를 5%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정상 물가는커녕 물가 상승 속도도 제대로 제어를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산가격 폭등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할 정도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이 되었는데요. 웬만한 임금에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도 않게 되고 이걸 투자로 해결하려고 투자에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임금의 수준은 계속 높고 투자시장도 과열돼서 이게 물가 잡는데 악순환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금리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발했던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크게 올렸는데요. 세계는 지난 수십 년간 겪어보지 않았던 고금리 시대에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금리 시대에 적응을 해서 저금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산업, 금융, 사회 시스템이 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고 고금리 시대를 얼마나 잘 버티면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의 기업들,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금융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초대형 은행들마저 현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들고 있던 은행들마저도 채권 가격 급락으로 파산을 하거나 파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서도 모두가 현재 여유롭고, 심지어 2000년대 초반 세계화의 황금기 시절에나 말하던 골디락스 경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마저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 우선주의와 탈세계화를 점점 강화하고 있고요. 오랜 저금리 기간 동안 부채는 갚는 걸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키워버렸습니다. 연체율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린 개인이나 금융기관들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투기에 올인하거나 방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최소한 우리 인생 중에 한 번은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그 과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말해오던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라면,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하실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이 흐름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큰 흐름을 바탕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슈들을 저희와 함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 혹은 그렇게 느끼시는 분 참 많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이야기한 거하고 관련이 많은데 좀 더 피부에 다가오는 가까운 이야기로 다음 시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